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KT가 최순실이 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했지요. VIP 뜻에 따른 것이라고 이 회사 부사장이 진술했습니다. 아무래도 최순실이 시켜서 박근혜가 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VIP의 뜻이 아니라 VVIP의 뜻 아닌가요? 네. 어쨌든 형식은 박근혜가 시킨 모양이겠지요. 박근혜, 이것도 나 몰래 한 거라고 말할까요? 정말 자기 몰래 했다면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온갖 이권이 최순실의 플레이그라운드였네요. 최순실의 운동장이었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트럼프 측 인사와 러시아 사이의 내통 의혹에 대한 수사 착수를 시인했습니다. 한마디로 백악관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만약 내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트럼프, 박근혜한테 선배라고 불러야 할 판입니다. 네, 박근혜가 탄핵의 선배니까요. 국정원 출신의 자유당 이철우 의원이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100년 전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일본 때문에 속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 덕에 근대화됐다는 친일파 논리 판박인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 덕에, 미국 덕분에, 미국 때문에 일본 속국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정설이란 점입니다. 네, 우리 힘이 아닌 미국 힘으로 광복을 맞았다. 이거 누가 부인합니까? 광고 후에 김용민의 뉴스 농장으로 초대합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운명의 날 3월 21일 화요일 아침 9시 반경,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불복하던 그 입장 그대로입니다. 야당은 발끈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국민의당 김종구, 바른정당 오신환,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벌여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에 의해 파면된 데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주목했던 국민들은 또 한 번 무색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마음속에 국민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0장이 넘는다는 검찰의 예상 질문이 박 전 대통령 특유의 유체 이탈 화법을 뚫고 얼마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블랙 코미디도 조차 되지 못하는 말장난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건 검찰은 엄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 된다. 법대로 하면 된다.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다시 한번 불명예를 자초할 뿐이다. 검찰이 오직 국민에게만 충성하고 법에 따라 행동하는지 오늘 수사 결과로 가려질 것이다. 헌정 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결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보다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원했건만 끝끝내 형식적인 입장만을 밝힌 채 검찰 청사로 사라졌다.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로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아울러 검찰에게 당부드립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기하고 대질 신문조차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깊습니다. 검찰은 특검 수사에서 조금이라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길 바랍니다. 범죄 혐의가 많아 오늘 조사는 길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다림이 길어지는 만큼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자유당의 입장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이채익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좀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경우 볼 때요, 박 대통령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한테 뭔가를 요구를 했다는 거고, 삼성 측에선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는 거고, 이래서 뇌물죄가 성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혐의가. 대통령이 모르고 그렇게 했다면 그거 몰랐다는 것도 큰 문제 아닌가요? 그게 뇌물죄인지 모르고 혐의가 적용될 건지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근데 그런 부분도 예.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도 조금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튼 명명백백히 밝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소환해서 이제 신문이 끝나고 나면 구속을 해서 수사를 이어갈 건가? 이걸 또 한 번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 수사까지 필요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이 정도 사안이라면 당연히 구속이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얘기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49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예.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려면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 검찰은 국민적 정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꼭 대통령을 구속 수사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꼬리 잡는 것 같아 이 의원님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여론을 고려한다면 지금 구속수사 쪽 아닌가요? 1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이 파면당했잖아요. 예. 파면됐으면은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본인이 받아야 할 책임은 상당 부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면 자체로도 이미 처벌이라면 처벌을 크게 받은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속 수사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지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끔찍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박근혜를 조사하면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통상은 피의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만이 아닙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역시 불구속 수사 입장에 공감합니다. 반면에 남경필 후보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KBS 바른정당 후보자 경선 토론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구속 기소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통령의 국가 지도자였던 품이나 나라의 품격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저는 수사 기소는 재판받을 때까지 불구속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나라의 통합과 또 앞날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재판에 따라서 정해지는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서 또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 앞에 누구든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법을 피해왔습니다. 대통령이든 아니면 아무 힘이 없는 국민이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내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구속이 처벌이냐며 구속 반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사 출신이기도 한 금태섭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꼭 구속수사까지 갈 필요는 없다. 대선을 일단 고려해야 될 거고 국민들의 어떤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구속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이미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죗값이라면 죗값을 치른 거 아니냐. 구속은 하지 말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속이라는 것이 어떤 처벌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것보다는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게 실행이 되는 것일 텐데요. 예. 박근혜 구속 사유는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하게 됩니다.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그래서 최순실 씨, 이재용 씨, 다 구속이 된 건데요. 예.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또 이영선, 윤전추를 비롯해서 청와대 시절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들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있고 삼성동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도 중요한 참고인 내지 증인이 될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진술에 영향을 끼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오늘 소환한다고는 하지만 그전에 검찰, 특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구속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감정이니 대선이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예. 지금 이 사건 수사가 처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피의자가 박근혜 대통령 하나인 것도 아닙니다.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순실 씨 같은 분이 이미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구속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도 같이 재판을 받거나 또 만약에 재판을 안 받는다고 하면 증인으로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거나 돈을 준 것은 맞고 뇌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에 공동 피고인이든지 혹은 증인으로라도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차피 대선 이후까지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진실을 밝혀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의에 맞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증거인멸의 우려나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것을 참작해서 구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거의 압도적인 다수의 견해입니다. 원칙대로 가자 이 말씀이 한마디로 하자면 지금 대선 눈치 보고 이것저것 영향 고려해서 가다가는 한도 끝도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태섭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의 운명은 검찰 손에 놓이게 됐는데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이분도 검사 출신이지요. 박근혜가 술수를 쓴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유남 검찰총장이 본인을 임명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수사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와서 검찰이 그런 태도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제 판단으로는 걸림돌이 하나가 있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이 무엇일까가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일상적으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창재 차관이죠. 법무부 장관 대행을 통해서 청와대 수사를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아마서 그래서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데이터를 넘기지 않고 수사에 응한 게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행이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개진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사 결과를 다 보고를 받은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보고를 받은 후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러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또 수사지 형태로 발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국민 여론은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구속 기소하는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럼? 검찰총장은 고민하겠지만은 법률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일반적인 수사 지휘에 그리고 개별적인 구치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패 삼아서 불구속 수사 지시를 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 장관, 청와대가 그러한 결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행이 그런 수사 지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중에 언론들이 추후에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법무부 지문 장관 대행이죠. 이제 차관께서 그러한 지시를 하려면은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또 그런 연유로 그런 결정하게 대한 판단의 근거로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아, 이게 은밀히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까?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아하. 그럼 또 그게 또 쉽지 않겠군요. 공개된다면 황교안 대행이 여기서 전직 대통령을 본인을 임명한 그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라고 수사 지휘하는 자체가 또 논란이 크게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그게 없다면 검찰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황교안 대행의 개입이 없다면? 지금 이미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스스로도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을 할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사 과정에서 그것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99%를 넘어서 100%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너무 혐의가 너무 많이 입증이 됐고 또 중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라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오는 금요일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검찰이 박근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자, 이용주, 김경진 이 두 검사 출신 국회의원은 박근혜가 구속영장을 청구당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박근혜의 범죄 성격보다는 검찰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검찰은 이미 판단을 끝냈고 박근혜 조사는 의뢰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서초동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야, 5인 용현이가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고? B급을 갖는 자, 누림을 평정할지니 화화공자라고 부르. 미친놈, 화화공자! 보자 하니까 내 X부를 보이나? 이상한 놈, 점령 혈객! 웃는 놈, 소소할배! 그말 X땡겨! 즉시공
숨 넘어가는 삐드립 혈투가 시작된다.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객잔에 무슨 꿀 발라놨냐? 별 거지 같은 게 다 모여서 잔치라고 한다. 5인용의 극장판 삐드립 코믹 액션 웃지마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아씨 근데 진짜 개봉하는 거야? 내가 이 플래시지를 먹고 만든 게 여기 있어요. 오인용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의 양자토론, 문안토론. 네, 오늘도 문님, 안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주신 국민들이 무려 210만을 돌파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저 문재인이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겠습니다. 200만 명이라고요? 부산 인구의 반도 안 되는군요. 박근혜 지지자들도 그보다는 많을 겁니다. 안 대표님, 이 시작부터 시비를 거시는데 그래 국민들이 국민의당 경선에 이보다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왜 관심이 없습니까? 요즘 저하고 손학규 전 대표하고 치열하고 신랄한 토론 배틀이 장안의 화제인데요. 이걸 모르시고 어떻게 국민의 뜻을 받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 두 분이서 싸우는 건 알았는데, 경선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호남 무시하시는 겁니까? 우리 당이 호남 기반 정당인데 이게 바로 문재인식 호남 홀대론의 적나라한 반증 아니겠습니까? 한 대표님 정신 차리시지요.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 떠난 지가 언젠데요. 한때 호남이 안 대표님 지지한 것도 바로 저 문재인이 잘하라고 한번 혼내는 심정으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처럼 핵사이다 멘트 하셨네요. 안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느냐? 그렇습니다. 호남은 한번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겁니다. 호남 민심, 호남 사위한테 있습니다. 아니, 한번 대선에서 진 후보한테 표를 안 준다고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겁니까? 그분은 3번이나 지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왜 김대중 대통령님을 비하합니까? 이런 말꼬리 잡기식 정치 제가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아니, 하다 못해서 자기를 디스합니까? 안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아니, 제가 왜 저 스스로를 디스합니까? 언제 제가 셀프 디스했습니까? 방금 말꼬리식 정치 청산하시겠다면서요. 그러면은 셀프 디스지요. 사회자. 왜요? 씹새끼야 이러시려고. 개새끼야! 요건 몰랐을 겁니다. 내리 그만하시고. 자, 이님도 나오셨습니다. 자, 이님. 요 며칠 뉴스에 안 보이셔서 자칫하면 아프신가? 이런 걱정도 할 뻔했습니다.
그거 내가 궁금해서, 그거 아프니까 노년이지, 근데, 그거 마음만 아파, 그 주위에서 더 대선 출마하라고, 안 하면은 박근혜 집 앞에 가서 대자로 눕겠다고 해가지고, 그 뉴스 봤지? 대자로 누운 거,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라고 봐요. 아니, 박근혜 집 앞에 가서 왜 대자로, 그 이유는 묻지 마, 이 새끼야. 그 하여간 이런 극렬 지지자들 때문에, 출마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 이님께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뭔? 제정신이야?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 갑자기 왜 이래? 그 이님이 당을 나가신 후부터 일이 아주 잘 풀리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50% 왔다 갔다 하고요. 하여간 이님께서 액땜을 해주셨습니다. 아니고 이님 자체가 애기신 것 같습니다. 나가신 다음 잘 되는 거 보니까. 그 씨발 누구는 지금 여기저기서 벤치 먹고 있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맞습니다. 인격이 의심스러운 문 대표님은 안 됩니다. 대통령은 제가 돼야 합니다. 네가 왜 여기서 광을 파냐? 그 호남에서 내가 공천 개판 쳐놓지 않았으면은 너네 당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네가 나한테 제일 고마워해야 한다고 봐요. 이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국민한테 꼰대질도 하루 이틀이지. 이젠 의원직도 내놓으셨으니까 한 발 물러서서 후배들이 꼰대질? 너 이 새끼가 오입질이나 하지 마, 이 새끼야. 뭐요? 오입질? 무슨 오입질입니까? 전 혼후 순결주의자인데. 이 새끼야 염장 지르는 거야, 이 새끼야. 야, 뚱보고추. 세상 모든 고추가 너같이 만고땡이 아니야. 문호동 무임금 원칙도 적용 안 받고 말이지. 그만하세요 좀. 이 새끼 발끈하고 지랄이야. 어제 검찰에 불려간 박근혜가 검사한테 검사님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 자, 퀴즈야. 자, 그렇다면은 검찰은 박근혜를 뭐라고 불렀을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정답. 네, 무님 정답은요? 당연히 피의자 이렇게 불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요. 하지만 검찰은 호칭에서도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검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검찰이 일개 피의자를 어떻게 그렇게 극진히도 예우하는지 그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마마라고 불렀을 것이다. 네, 아니었습니다. 정답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선물해 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난 토론 마칩니다.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죠.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 김태규 기자의 오빠도 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예. 저희 녹음 시간은 아직 조사를 받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박근혜 지금 집에 돌아왔는데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둘 중 하나의 상황을 만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정리를 좀 해오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 구속영장 바로 청구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좀 며칠 말미를 둘 것 같아 보이세요? 말미를 둔다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상당히 이제 고심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게 고심할 분위기 같지는 않고요. 오늘 조사를 끝내고 새벽에 아마 그 조서 검토까지 마치면 이제 심야 이제 돌려보낼 텐데, 그러면은 다음 날 일과 시간 안에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죠. 예, 어제 이제 메시지가 있다. 변호사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별게 없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 별게 없었습니다. 그 수준을 정말 못 미치는. 예.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피의자든 포토라인에 서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예. 예, 아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걸 보면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되더라고요. 변호인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내일 나갈 때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할 것인가, 이 상의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변호인이 대통령님 어떻게 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죠, 한마디 하죠. 거기서 더 못 물어보고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예. 어제 손봉구 변호사는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할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메시지만 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변호인들과 어떤 심도 있는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좀 유리하게 이걸 이끌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멘트를 날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며칠 전에 이제 영상 녹화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서는 그런 거는 피의자와 상의를 할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이제 호기를 부렸거든요. 그런데 영상 녹화를 오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네,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녹화는 안 하기로 했다. 예, 저는 이 설명 익스큐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지, 꼭 영상 녹화를 강행할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발을 빼는 모양새가 또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9시에 한 23분인가요? 좀 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죠. 그 강남 테헤란로를 제대로 통제를 해가지고 우리 또 국민들이 또 열이 많이 받으셨을 텐데 7분 만인가 8분 만에 아주 그냥 빠르게 왔습니다. 삼성동 지구서 서초동 검찰청까지요. 그 이제 하나마나 얘기를 하고 올라가서 차 한잔 마신 다음에 1001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데요. 조사실 구조는 2대2로 이제 앉게 돼 있습니다. 부장검사와 검사가 앉고요. 예. 부장검사는 신문을 하고 옆에 검사는 이제 타이핑을 치고,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옆자리에 변호사가 앉게 돼 있고요. 그렇게 2대2로 앉고, 또 한 명의 변호사는 뒷자리에 앉게 돼 있고, 그 배석한 변호사는 유영하, 그 정장현 변호사가 이제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대검 중수부의 특별조사실에는 이제 간이 휴게실과 화장실이 이제 딸려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10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하고 아마 그걸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몇 년 만에 써본 정말 평민식 화장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고 12시 한 15분 정도에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행원들과 함께 미리 이제 싸온 김밥, 샌드위치, 초밥 도시락을 이제 먹었다고 하는데 예. 처음에 그 변호사 쪽에서 그렇게 이제 풀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기를 이 초밥은 생선 초밥이 아니라 유부 초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조금 서민 코스프레를 조금 보이기 위해서 생선 초밥은 상당히 비싸 보이잖아요. 예. 근데 좀 싸 보이게 하려고 또 이런 설명을 이제 덧붙인 것 같고요. 그 조사 과정에서 검사는 피의자를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을 했다고 합니다. 예. 보통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땐 피의자라고 하죠, 엄격하게는. 근데 이제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을 했다고 하고 아마 이게 좀 살살 달래보려고 얘기를 좀 끌어내보려고 부득이하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은 건가 싶고요. 그리고 중간 이제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답변이 단문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더냐고 물어보니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은 일률적이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아니요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또 어떤 특정한 질문에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본인이 진술 거부권이나 뭐 이런 걸 행사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이유 중에는 구속시켜야 하는데 뭐 최대한 예우를 다 갖춰서 할 만큼 하고 구속한다. 이런 취지겠죠? 예, 그것도 있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뭐 2번이나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부를 하고 어렵게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가지고 강제 구인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제발로 나왔는데 예. 검찰로서도 상당히 몇 개월 만에 힘들게 대면 조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몇백 페이지의 문답 자료도 지금 있는 것이고 뭐 질문거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 답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려면 그래도 파면된 대통령이긴 하지만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끌어내가지고 훨씬 더 확실하게 올가매려는 그런 좀 전략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선의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한 1시간 전에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오늘은 귀가시킨다고 하는군요. 예, 그거는 이제 당장 뭐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귀가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예. 그 얘기인 거죠. 예, 이 역시도 뭐 검찰의 선의로 해석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절차는 그렇습니다. 보통 피의자들 들어와서 뭐 아주 그냥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일단 조사해서 귀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고 또 며칠 뒤에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그 절차가 이제 통상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신현희 강남구청장, 이분이 진짜 이런 문자 보낸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된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를 이제 비방하는 글을 카톡방에 이제 올렸고, 그거를 이제 여선웅 강남구 의원이 이제 폭로를 한 거죠. 한 150명 정도가 가입된 그 카카오톡 단체방이 있는데요. 거기 신현희 구청장이 이 글을 복붙 형태로, 펌 형태로 이제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죠. 노무현 그리고 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동영상 뭐 이런 걸 또 이제 같이 유포를 했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 이렇습니다. 노무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종북 좌빨 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키려고 자살한 인간, 뭐 이런 표현들. 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 이제 그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100명에게 알려 나라를 구합시다. 펌글, 김성인 뭐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매우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글을 신현희 구청장도 똑같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입증이 된 증거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위반한 것이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이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문재인 캠프 쪽에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논평을 냈는데요. 신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글을 유포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신현희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현희 구청장이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모르고 했을까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동안 정치 못할 것 같은데. 예, 이제는 거의 정치를 그만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사실은 지금 재선을 했죠. 민선 5, 6기인가요? 그 강남구청장 재선을 했는데 그동안 좀 말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작년에도 강남구 민방위 교육에 이제 강연자로 나갔다가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 세력에게는 안보 위기 의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고 교육 수행 중에서 교육과 관련 없는 내용 삼가라 이렇게 항의를 하자 듣기 싫으면 나가라, 귀 막아라, 뭐 이렇게 폭언을 하기도 했고요. 구민에게, 그렇죠. 구민에게 그런 거죠. 민방위 교육받던.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삼성동 집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직접 그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화환도 보낸 사실이 이제 밝혀졌거든요. 화환을 보낸 건 이제 구청장으로서 기부행위 금지, 이것도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서 지금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이래저래 지금 그 걸린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구청장 직무를 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어쨌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순천 시민 그리고 강남 구민들 참 다음 선거가 많이 기다려지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제가 봤을 땐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급한 뭐 수습책 같은 걸 안 씁니까? 신현희 구청장이? 지금 이 기사를 저희가 단독으로 이제 기사를 썼거든요. 한겨레가? 한겨레에서 이 기사를 쓰면서 강남구청 쪽에 사실 여부나 이제 입장 표명을 요구를 했는데 뭐 회의 중이라 뭐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사태의 좀 심각성을 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상이 바뀌었죠. 박근혜라는 인간이 대통령직에 내려오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고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지금 국민들이 꿈꾸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머릿속에서 뭐 벌어지고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밖으로 꺼내고 토해내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공직 수행 부적격자들 어떻게 해서든 톡가내야 뭔가 이런 게 정말 적폐 청산이 될 텐데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규 기자님도 SNS에서 여러 의견 표명을 하셨는데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물러났고요. 뭐 뒷말이 구구합니다. 뭐 본인이 이제 대선에 나가려고 그런 것이다라는 설과 함께 저는 이 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이재용에게 밑보여서 홍석현이 잘렸다. 물론 이제 지분 관계를 보면은 이재용이 중앙일보와는 뭐 무관한 듯 보이지만 아니 뭐 사실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중앙일보가 뭡니까 한겨레도 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집단 아니에요. 그래서
홍석현이 이재용한테 비포여서 아웃된 것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설도 있고요. 자,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하여튼 전 언론계 종사자로서 상당히 좀 착잡하게 그리고 때로 이제 분노하기도 한 건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의 본질은 전 그거라고 봅니다. 1997년 엑스파일을 통해서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이학수 삼성 구조본 본부장과 함께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정치인 누구한테 이회창 쪽에는 얼마를 주고 20억을 주고 네. 그게 엑스파일은 이제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본인들의 육성입니다. 예. 뭐 누구의 뭐 전문 진술도 아닌 거고 어쨌든 안기부에서 불법적으로 이제 도청을 하긴 했지만 그게 고스란히 이제 증거로 이제 나눈 것이고 삼성 엑스파일 수사를 하긴 했지만 검찰이 이제 그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처벌을 이제 못한 거죠. 처벌을 못 받았다는 것이 자신의 면죄부의 무혐의가 입증된 거 아니거든요. 그때 제대로 단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도 이건희 일가의 범죄는 계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대로 처벌이 됐다면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지금 박근혜 정권 아래서 국민연금 뭐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경영권 승계 받겠다고 최순실한테 로비를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뒤흔든 범죄의 근원은 홍석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희 홍석현으로부터. 예. 그걸 생각해 본다면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라 걱정을 운운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반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 아니 그런 거는 다 뭐 사람들이 다 까먹은 줄 아나 보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와가지고 예. 네, 자기가 너무 잘났다느니 뭐 그래서 나라 걱정을 해서 뭐 대선 출마를 하는 듯 마는 듯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락이나 깔고 앉아 있으니 당시 이제 기자로서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 매우 분노했고 한겨레 신문으로서는 그걸 가지고 삼성과 아주 큰 싸움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상황을 다 몸으로 느꼈던 한겨레 기자들로서는 상당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선 팩트의 힘을 믿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앙일보가 그동안 삼성을 위해서 뛴 그 전력은 우리는 현장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삼성의 범죄를 그걸 파헤치는 게 아니라 덮기 위해서 중앙일보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뛰었는지 기자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앙일보를 사유화해서 휘둘렀던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JTBC에 하나 히트시켰다고 예. 그게 세탁이 됐다고 믿고 저렇게 우국지사처럼 나와서 떠든다? 도저히 저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정치가 있다면.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도저히 이게 볼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상당히 조금 분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석현 회장이 이제 대선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중앙선대위를 이제 꼼꼼히 읽어봤는데 본인도 그거를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늦었죠. 늦었고 본인이 비빌 언덕이 없죠. 예를 들어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른바 제3지대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미 지금 다 세팅이 된 것이고 그런 그 도련님, 금수저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게 꽃가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꽃가마를 그 어느 곳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지금 아마 대통령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통합의 그런 기훈이 이제 싹 틀 테니까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의 통합을 상징하는 어떤 국무총리 정도 아니면 또 오늘 뭐 들리는 얘기로는 본인이 뭐 동북아 여러 나라의 네트워크가 이제 구축돼 있기 때문에 아마 통일부 장관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 남북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는 조금 희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쨌든 다음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개헌은 이제 상당히 이제 핫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하도 이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고 논의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또 본인이 좀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자리를 하나 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뭐 요렇게 조금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태규 기자님 보시기엔 택도 없다. 예, 과거에 어떤 삼성의 기억, 삼성 엑스파일의 주역인 홍석현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또 정치라는 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위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분이 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손석희 사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손석희 사장 어제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모았죠. 대체 이제 손석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뭐 딱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요 말로 이제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뭐 홍석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이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홍석현 전 회장이 대선에 출마를 한다면 회사를 그만두겠다. 그런 얘기를 사실상 간접적으로 표명한 건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손 사장으로서는 뭐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요. 홍석현이 대선 출마하면 JTBC를 그만두겠다. 이런 입장으로 풀이하셨군요. 네. 그런 풀이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앵커 브리핑 외에 백으로 뭐 들어온 정보가 있습니까? 네, 그 정도 얘기를 뭐 건너 들었습니다. 네. 홍석현 회장이 대선 출마할 경우 손석희 사장이 JTBC를 그만둔다. 그럴듯한데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JTBC의 보도 성과와 관련해서 이 홍 회장 대선 가도를 위한 꽃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인은 상당히 이제 이용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정보 들려주신 김태규 기자님이었습니다.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로 집구해.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로 집구해. 중개 수수료 없이 집구할 땐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대한민국 대청소를 담당해줄 수요일의 남자 고상만 인권운동가 만나보겠습니다. 고 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예. 우리 고 반장님도 감옥에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갔다 왔죠. 91년도에. 91년도에. 일제 시대 때 지었던 지하 감옥에 살았습니다, 제가. 지하 감옥, 어이구, 91년도에도요? 예. 오. 91년도에. 예. 제가 있었던 데가 대용감방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강원도 고성에서 제가 분리수용으로 해갖고 구속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강원도 지역에는 교도소가 없어갖고요. 예. 춘천하고 강릉 쪽에만 있고 그 외 지역은 없어서 예. 이른바 대용 감방이라서 감방 대신 쓰는 시설인데 예. 그게 이제 경찰서 유치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제가 있었던 데가 강원도 고속경찰서인데 그게 일제시대 때 지었던 시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도 생각해보면 거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그냥 그 지하 밑으로 들어가면 바깥에 햇빛을 한 점도 볼 수 없었던. 어이구야.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예. 온 감방 안에 예. 웬 털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무슨 오리털인지 닭털인지.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앞전에 구속된 사람이 오리털 잠바를 입고 왔는데 그게 싸움 도중에 찢어져서 그 털이 나와갖고 온 사방에 다 붙어 있어서 제가 그거 치우느냐고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죠? 그 설명 다 하면 식사 다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머리맡에 뚜껑을 덮는 화장실이었어요. 바닥에. 전기가 있는 게 아니고 마루 바닥에 뚜껑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데 그게 머리맡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갖고 여기까지. 그분은 당연히 푸세식이었겠고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건물이라니까요. 푸세식. 뚜껑을 열면 바로 밑에가 거시기.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감옥에 갔다 오신 겁니까? 죄야 다 똑같죠. 집시법하고요. 또 제가 이제 지도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응징하자, 규탄하자, 타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이제 쇠파이프 들고 가서 부시고 한 거를 젓가락 하나 없어진 것까지 다 제 공소장에다가 넣어서 8,400만 원 기물손괴죄 이런 것들이 등등등 있었죠. 아이고 세상에 제대로 갔다 오셨네. 박근혜가 바로 그런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런 거죠.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이례적인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대통령 취임하면 각 부처 보고를 대통령만 받고 말았는데 이거를 전 국민 앞에 생중계 방송을 해주고 또 아니면 녹화 방송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게 법무부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였어요. 앞으로 이제 법무부가 국민의 정부를 맞이해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꾸겠다고 하니까 그 보고를 다 듣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첫 마디가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감옥에 가봐서 아는 대로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까지 감옥을 간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감옥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느냐, 감옥이 얼마나 추운 줄 아냐,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감옥 시설이 엄청 좋아졌던. 박근혜도 이번에 갔다 오면 감옥이 정말 문제가 많구나를 느끼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아마도 다음 주쯤에는 감옥에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돼야지 국민들의 염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박근혜가 오늘의 이 파국에 처하기 전에 저는 적어도 오늘 이제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이제 박근혜가 쓰는 걸 보면서 정말 최소 5번은 이러한 파국을 면할 길이 있었는데 박근혜가 스스로 그러한 기회를 외면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멘트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모범답안 발언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검찰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러한 이제 국민 분노 앞에 두고도 여전히 이렇게 표리부동한 이런 거는 정말 박근혜를 이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박근혜를 보면 정말 국민에게 끝까지 고개 숙이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찬사가 남지 않을까.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국민이 패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박근혜 1952년 대구에서 알려진 바처럼 아버지 박정희, 엄마 유경수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친일과 군사 쿠데타 그리고 독재로 점철된 아버지 박정희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는데 그런 이제 박근혜가 마침내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모두 13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면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오늘 보게 된 건데요. 그런 박근혜의 모습을 보면서 저야 당연히 박근혜에 대한 긍정적 감정 한 점도 미안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오늘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끝까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걸 보면서 또 다른 분노를 느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박근혜가 끝까지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끝내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거부해서 오늘 결국 그 포토라인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5번의 기회, 정말 이때 단 한 번만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여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다. 첫 번째는요, 바로 1975년 초의 일이죠. 그때 박근혜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최태민입니다. 예. 최태민은 그야말로 준비된 사기꾼이었잖아요. 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어처구니 없는 게 예. 편지 3번을 보내서 박근혜의 마음을 홀렸죠. 예. 꿈에 유교사가 현몽하여 나타나 어쩌고 하는 예. 참으로 기가 막힌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박근혜 앞에서 바로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와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자. 예. 이걸 들은 박근혜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 최태민의 이런 사기 행각으로 이후에 박근혜는 영적 인연 운운하면서 추악하기 그지없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는데 결국 이것이 오늘날 박근혜가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결과물로 남게 된 거다. 예. 당시 박근혜의 신분이 단순한 23살의 여대생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엄마 유경수가 사망한 후에 프랑스 유학 중이던 박근혜가 갑자기 귀국하면서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조금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적 지위에 대한 인식만 갖고 있었다 하면 오늘날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박근혜가 벌인 첫 번째 기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77년의 일입니다. 최태민과 박근혜 이 심상치 않은 여러 기운을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포착했고 이 사실을 박정희에게 보고하자 박정희가 이제 친국을 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결국 이때 당시에 아버지 박정희가 독재자지만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끊으려고 했던 것을 그러한 충고를 끝내 듣지 않고 외면하면서 계속 이어갔던 이 최태민과의 관계 이것이 결국 오늘 또 두 번째 박근혜가 벌였던 기회다. 세 번째는 역시 아버지 박정희가 죽고 난 후 전두환 권력대 일입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를 아버지가 끊고 싶었지만 예. 울면서 최태민을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딸의 모습에 독재자였던 박정희조차도 쩔쩔맸고 결국 그 과정에서 선우연이라고 했던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이 일에 개입되면서 일이 틀어지게 되죠. 예. 선우연을 통해서 박정희는 3가지 지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우연 회고록에 의하면 최태민을 거세하고 또 최태민이 운영하던 구국선교단 관련 단체 해산시키고 또 박근혜를 최태민에게 격리시켜라. 이런 3가지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선우연이 실수를 하죠. 박근혜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자 박근혜가 하얗게 질려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이 선우연이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렇게 하니까 선우연이 다시 박정희를 찾아가서 어머니를 잃고 외로워하는 영애한테 너무 과혹한 것 같으니까 기존에 하던 활동 계속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더니 박정희는 최태민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이걸 허락했죠. 여기서 네.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태민을 거세하라. 이건 최태민의 자지를 잘라라 이런 얘기입니까? 최태민의 자지를 잘라라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것이 맞지 않나. 거세라고 하는 표현, 제거해라. 제거가 낫지, 차라리. 뭐, 진짜 완전히. 거세라고 하는 표현은 명백히 남자의 성기를 제거하라는 뜻으로 쓰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들려오는 얘기에는 예. 그것에 대해서 발기 능력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죠. 아, 그 친국 때? 예, 친국 때. 그래서 만약 그게 발기가 됐으면 죽었을 텐데 다행히 발기가 되지 않아 살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김종필의 또 증언에 의하면 예. 당시에 나이가 70세가 넘어서 최태민이 남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증언도 있는데 여하간 거세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스테리한 지점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뭐 그런 정도라면은, 뭐, 외양은 모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자지를 잘랐다면은, 모르잖아요. 그 대외 활동하거나, 혹은 뭐, 박근혜하고의 어떤 얘기죠. 공적 활동 같이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울고불고 그렇게 반발을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조순재 씨인가요? 그 최태민의 의붓아들의 증언이나 이거에 의하면 뭐 안방 안쪽에 무슨 따로 별실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장시간 동안 둘이 나오지 않은 게 뭐 일반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오직 죽은 최태민과 입을 열지 않는 박근혜 외에는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최순실도 뭐 알 것도 같은데 보니까. 예. 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선 의원이 왜 각하의 이런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지시를 받고 당연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한테 가서 꼬발랐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권력이 최태민에게 넘어간 상황을 선 의원이 간파하고 최태민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선 의원이 이것을 회고록에 남긴 것이 이 다음 이야기 때문에 남긴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박정희가 이렇게 자기의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다가 박정희가 사망한 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각하의 지시를 자기가 이행했다라고 하는 거를 기록으로 남겨놓거든요. 즉 이제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피살된 후에 선 의원은 이제 죽은 박정희가 자신에게 남겼던 마지막 명령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바로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선 의원은 전두환에게 최태민에 대한 그 각하의 마지막 지시받았던 것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이 최태민을 잡아서 강원도 전방의 삼천교육대에다가 1년간 잡아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1년간 이제 잡아 넣었는데, 원래는 1년만 잡아두려고 했던 게 아니라 거기다 영원히 잡아 또 넣으려고 했는데, 이 증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반장의 증언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전두환이가 최태민을 삼천교육대에 잡아가서 강원도 전방에다 처박아 놨는데, 이 김충립 전 특전사 반장의 증언에 의하면, 전두환과 박근혜가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 최태민을 잡아서 삼천교육대에 잡아간 것.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가 전두환에게 간곡히 요청을 해갖고 이 최태민을 삼천교육대에서 빼줬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오늘날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과 포토라인 서게 되는 또 세 번째 비극이었는데요. 고 반장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보면은 삼천교육대가 정말 생지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최태민이 그 1년 동안 그 삼천교육대에서 지옥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처럼 낡은 군복을 입고 그 나무봉을 들어 올리면서 정신통일 뭐 이런 거를 했겠죠.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더욱더 가혹하게 했을 거고 실제로 이제 삼천교육대 피해자분들의 증언 자료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왜 제가 그게 순화된 내용이라고 하냐면요.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서 저항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에다가 밧줄에다 손을 묶어놓고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이 연병장을 돌았대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배가 쓸려서 터져갖고 내장이 다 빠져나와서 죽고 막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런 식의 뭐 사건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고 그렇게 죽으면은 부대 뒤에다 갖다 묻어버리면 끝. 이런 거. 지금도 이제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삼천교육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그 피해 사례집을 보면요. 상상 그 이상의 잔혹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네 번째 이야기 하면요. 삼천교육대 데리고 나온 최태민을 가지고 박근혜, 자기 측근으로 또 데려와서 이후에 기업인에게 약탈한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영남대학교 최태민과 그 가족에게 맡겼던 거고 그것이 바로 이번에 발생한 최태민 일가족과 박근혜의 경제 공동체 바로 이때부터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오늘날 이 비극이 된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저는 이 문제 매우 중요한 게 이번에 박근혜가 탄핵되는 데 있어서 물론 그 잘못 세세하게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죠. 뭐 2012년도 대통령 선거 국정원 동원한 댓글 공작, 또 이걸 은폐한 경찰 거짓 발표, 그리고 또 여러 차례 검찰과 특검 헌재 재판에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수사받겠다고 했는데 이걸 전부 다 어겨서 결국 헌재조차도 헌법 질서를 준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불성실하다. 이게 이제 탄핵 인용이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당시에 그 행위는 이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거다. 무려 304명의 국민이 바다에 가라앉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는 이 박근혜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인정이 많고 정이 약하고 매정하지 않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진실로 반성하고 눈물로 사과했다면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모질게 끝까지 탄핵하자고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겠냐. 그래서 저는 박근혜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근혜는 지금 분명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폭로했던 JTBC를 비롯한 언론 그리고 탄핵 기각이 되면 청와대로 돌아가서 반드시 손을 봐주겠다고 벼르고 별렀던 바로 검찰과 특검 또 자신을 탄핵하라고 촛불 들었던 국민과 아마 이 사람들은 정말 원망할 것 같아요. 자신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마저 자신을 탄핵하라고 인용에 손들어줬던 거 이런 거 원망하겠죠.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으면은 그냥 뭐 촛불 시민들 차지 처리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박근혜 또 지금 그도 아니면 자신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적어놓고 그것이 증거 자료가 되도록 만들었던 업무 수첩을 남긴 안종범이라든지 또 검찰 조사에 자신의 지시를 인정한 김종 같은 부하들의 배신감 이러한 것에 몸서리치며 저주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똑바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은 바로 박근혜 자신이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의 시작이며 끝이었는데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5번의 기회 중에 단 한 번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행동했다면 결코 없었을 불행인데 저는 오늘 13가지 범죄 혐의로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박근혜가 신속하게 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그 박근혜가 반성할 것 같았으면은 뭐 옛날에 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반성할 머리, 염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개인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감옥에 가서 새 사람이 되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옥에서 재소자들이 교도관한테 인사할 때 붙이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갱생입니다. 갱생이에요. 박근혜 갱생을 위해서 꼭 교도소를 가야 합니다. 자, 박근혜 구속 이후에 우리 또 고상만 반장님과 만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주크박스. 오늘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1980년 5월의 광주 전남도청.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은 학생과 여성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도청을 사수할 것이다. 그러나 끝내 패할 것이다. 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나 또한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7년이 지난 2017년의 봄입니다. 곧 다가올 5월 광주민중항쟁 기념일에는 아마도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망월동에서 윤상원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념하며 만든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광주의 영령은 촛불혁명으로 일어나 정권교체로 웅비해 역사의 승리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윤상원의 예언대로 저는 수많은 임을 위한 행진곡 중에서 이 노래를 가장 뜻깊은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꼽습니다. 공천에서 낙천된 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안고도 국회 단상에 서서 5시간 절규하듯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는 마지막에 부른 그 노래여야 합니다. 반주 음악도 없고 음정박자 형편없는 어떤 광주 남자의 눈물 섞인 노래여야 합니다. 네, 광주 정신을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희생어린 결단으로 그해 4월 광주 영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두 야당이 과반 의석을 넘게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강기정 버전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전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솔직히 요즘 소주가 17도? 19도? 이런데 이게 소주입니까? 정종이지. 소주면 최소한 알코올 도수 20도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술값을 제가 냈는데 술값이 많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대가 뉴스에 또 도마 위에 올라서 오늘 이창현 교수님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교수협회 회장님이신데. 예. 네. 저는 다른 분들보다도 우리 홍성걸 교수님의 보수적 발언, 이 발언을 보장해야 한다. 이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자유당 차기 대선 후보께서 당연히 그러셔야죠. 아니,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학칙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놀랍고요. 네, 많이 당황스러워요. 예, 있으나마나한 규칙이 되겠죠? 아마 그럴 텐데 그게 또 많은 교수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될 수도 있겠죠. 교수님은 거기에 굴하실 겁니까? 굴해야죠. 그럼요. 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휘어져 살더라도 오래 사는 게 낫지, 부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대단히 좀 보수적인 성향을 띈 건 사실인데, 예. 그런 학칙까지 있는 줄은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보도를 통해 접하셨군요. 네. 예. 보도를 통해 알았는데, 예. 이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이 학자들이나 학생들의 정치적 발언권을 봉쇄하는 규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야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늘 하신 말씀이 야만과의 전쟁. 그리고 정치적이지 않은 영역이 어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야말로 우리 삶의 그 핵심적인 사회적인 행위인데, 예. 그걸 부정하는 것은 넌 사회적 존재를 거부하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죠. 예. 하여간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식선에서 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조금 엉뚱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김 PD 담배 피시나요? 담배 안 피시죠? 저는 담배 안 핍니다. 담배 피는 사람, 그러니까 흡연자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근데요, 그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 담배를 안 피지만은 어려서부터 이게 하여간 그 주변에 담배 태우는 어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담배 맛이 참 좋았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담배 연기에 찌든 공간 이런 데 들어가면 정취가 느껴지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는 혐오하던데 전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 반대자들로부터 항의가 쏟아지겠네요. 아니 근데 예전에 저는 이런 협회가 있는 줄 몰랐는데 애연가 협회가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이름을 또 바꿨어요. 담배 소비자 연맹. 근데 거기에 그 회장인 분하고 한번 토론을 했는데 이제 사회를 보고요. 그 양반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에디슨을 비롯한 어린 시절부터 천재 신동으로 꼽혔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에디슨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예술가들, 정치가들의 그 심볼이 담배나 시가인 경우가 많죠. 예. 얼른 떠올려 보세요. 그 체게바라, 제임스 딘, 존 웨인, 김수영 시인, 네, 김수영, 오스카 와일드, 공초 오상수는 물론이고요. 담배를 물지 않은 사람들을 찾기 쉽지 않죠. 맞습니다. 중국 문화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오늘 담배 얘기 좀 해볼까 해서 이언 게이틀리라는 사람이 쓴 담배와 문명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근데 담배 역사는 정말 오래됐죠. 인디언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문명사와 함께 했고요. 그러니까 영광과 오욕을 함께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신화적 종교적 영역부터 시작해서 예술적인 영역 또는 에로티즘의 영역까지. 그리고 우리
프로이트라는 그 정신분석학자는 뭐 애연가로 이름이 높죠. 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사실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담배세 그 용도를 두고서 세금의 용도를 두고서 발표한 글을 뉴스에서 봤어요. 예. 보니까 재작년인가 담배값을 2,000원 올렸죠. 예. 올리면서 2016년 담배 세수가 총 12조 4천억. 그러니까 인상 이전보다 5조 4천억이 증가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5조 4천억에서 제세를 빼고 난 다음에 이거 다 불치병인 암투병이나 어린이 병원에 다 쓰겠다. 예. 라는 게 뭐 요지입니다. 예. 근데 제가 또 이 뉴스와 아울러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 혹시 우리 김 PD 담배 한 갑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아십니까? 2,000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너무 싸게 잡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3,318원. 아. 반이 뭐 훨씬 넘죠. 애국자들이네, 우리 애연가들이. 네. 제가 어린 계산해봤더니 예. 하루에 담배 한 갑씩을 필 경우 1년에 120만 원이 넘는 세금을 꼬박꼬박 냅니다. 1인당. 아이고, 세상에. 만약에 4인 가족이 다 담배를 핀다면 거의 500만 원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 되죠. 근데 어떤 누구 하나 이 담배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세금 내고 나면 그 세금이야 뭐 최아무개 주머니로 들어가든 뭐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든 뭐 신경 안 써서 그런지 마음이 아주 푸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세금의 쓰임새는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죠. 오래전에 쓴 글 중에 제가 쓴 글 중에 애연가를 위한 변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컬럼이었는데 지금 제가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다가 촛불 전국에서 다시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이유가 되겠지만은 요즘엔 뭐 거의 끊은 셈인데 그 오래전 썼던 에세이에서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이 정부가 정말 손쉬운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대상으로 삼은 게 담배다. 사실 금방 말씀드렸듯이 2014년 대비 2015년에 세수가 5조 4천억이 늘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증가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율이나 이런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대단히 인색하면서 불특정 다수 그리고 담배 흡연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삶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 생활에 부하가 걸린 사람들이 화를 풀기 위해서 담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그야말로 강도와도 같은 게 이 담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명분이야 그럴싸하죠.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국민 건강을 그렇게 강조하는 당국이라면은 차라리 제 생각은 뭐였냐면은 담배 제조 회사를 문을 닫게 하거나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운동을 하거나 그게 맞지. 담배 값을 올려서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일시적일 뿐이지 어느 그 나라에서나 그렇습니다. 대부분 제자로 돌아오거나 또 경제 상황이 나빠지려 그러면 흡연율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두구육식의 처방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국민 건강을 위한답시고 뒤로는 낄낄거리면서 바보 같은 놈들 하면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행태죠. 이게 바로 정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기호 중에 하나가 이런 담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 가게를 인상해서 더 거두는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로드맵도 없잖아요. 그래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질환조나 어린이 병원을 다 무상으로 하겠다는 건데 충분하다 그럽니다. 그 돈이면은. 그렇다면은 저라면은 뭐 기꺼이 그 세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중적인 행태, 그 양두구육식 행태가 대단히 불쾌한 거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책은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담배와 문명이라는 이 책은 여기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흥미로운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정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담배 피우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부. 흡연 행위를 금지한 가장 강력한 정권. 한국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한국도 그런 방향 갈지 모르겠는데 예. 히틀러였습니다. 나치였습니다. 여기 그 광고 포스터가 하나 사진으로 실려 있는데 예.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담배가 당신을 피운다. 이 한국의 그 공익광고협의회 광고 카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당신이 담배를 끊지 않으면 예. 담배가 당신을 끊을 것이다. 섬뜩하죠. 예. 근데 담배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좋을 게 없는 건 맞아요. 예. 그리고 앞에 우리 김 PD가 말씀하신 바 오래전 옛날 담배는 첨가물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상당히 담배 구수한 맛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건강에 이렇게 많이 해롭지도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화학적 첨가물이 대량으로 투하됩니다. 담배. 그래서 아주 불쾌하고요. 저도 담배를 끊었을 때는 정말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도 아주 불쾌할 정도였는데 한편으로는 담배를 금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담배를 통해서 정부의 이익, 그 권력의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한다는 얘기죠. 예. 히틀러 정권 때도 그랬대요. 담배를 금지를 했지만은 담배 수입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럽니다. 예. 그게 역설이고 아이러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는 게 금연 운동으로 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건 정부와 담배 회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담배 회사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담배 회사들도 이 그만큼 담배 값을 올림으로써 더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그렇죠. 이 정부와 결탁하면서 담배 독점 같은 걸 두고 많은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예.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담배를 권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도 나쁜 습관인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담배라는 기호품의 의미를 읽어보면은 역사와 문명 속에서 우리가 외면하지 못할 뭐 무역사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뭐 문명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일상사죠.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걸 다 소거해버리고 담배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역으로 그 담배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그걸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게 돈을 걷어들이는 이런 행태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부의 성격이 어떤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담배값 인상과 그 담배 세금 걷어들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담배와 문명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담배뿐만 아니고 뭐 차도 그렇고요, 뭐 향신료도 그렇고 이런 기호품 또는 기호식품을 통해서 커피도 그렇고요. 이 세계 문명사를 조망하는 게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커피 얘기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담배를 부정해야 할 혐오의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인간의 삶과 어떤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등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은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이완배 기자가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담배의 정치 경제학적 의미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뭐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 담배도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일종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정치 발언하지 말라고 한다면은 뭐 담배 얘기도 하지 말란 얘기고. 뭐. 그렇죠. 담배 얘기하는 경우 또 결국 아까 히틀러 예를 들면은 담배를 금지했다고 했잖아요. 흡연을. 그러면은 이 히틀러에 저항하는 방식이 담배 피기였거든.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치 정권이 재즈를 금했단 말이죠. 그 스윙 키즈라는 영화에서 잘 보여주듯이 재즈를 향유함으로써 나치 정권에 저항했듯이 이 담배가 저항의 무기이기도 했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일회적으로 담배의 의미들을 왜소화하는 건 저는 담배에 담긴 의미들을 너무나 일면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 김 PD 담배 피지 마시고요. 아, 그런데 옆에서 간접 흡연이 너무 좋습니다. 그건 우리 김 PD 성정이 고와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지금 아까 제가 자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들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뭐 격식 없는 자리에선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것들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네. 그런 걸 갖고 터부시하고 막 히히껄껄하는 거야말로 교양이 없다 제가 얘기를 했더니 반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뭐 반발할 수 있는데 언어의 그 습관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 오래전에 도월 선생도 그런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월 선생도 여성성기, 남성성기를 우리말로 그대로 표현했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제가 보기엔 우리말에 대한 폄하하는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자지, 금방 말씀하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좀 속되고 저속해 보이는 데 비해서 성기, 남성 성기 하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지 않잖아요. 여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말을 낮게 보는 이렇게 그 무의식적으로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네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죠. 이런 편견도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그 정치는 무의식과 크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광고주와 만나는 시간, 이번엔 바디로직입니다. 조종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비대칭, 대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좌우 대칭인 얼굴이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좌우 대칭. 대칭이란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균형이 잘 잡힌 거죠. 그렇군요. 방송국에서 뉴스 앵커를 채용하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눈여겨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얼굴의 좌우 대칭이 잘 맞는가 이런 걸 본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짝짝이 눈 이거는 아주 좀 상당히 낮은 점수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 대칭이 잘 맞는 외모와 얼굴이 이제 호감을 준다는 거죠. 양쪽 다 생긴 게 좀 별로인 사람은 어떡합니까? 똑같이.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재미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연구 중에 그 제비의 짝짓기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인기 있는 수컷 제비를 붙잡아서 이제 꼬리 깃털을 잘라내니까 그 수컷 제비가 인기가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제비에게 다른 제비들 꼬리보다 훨씬 긴 꼬리를 인위적으로 달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최고 인기 수컷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요? 꼬리 깃이 길수록 인기가 좋다는 거죠. 제비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는 그 수컷 제비의 꼬리 깃을 짝짝이로 삐딱하게 만들어서 붙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고 인기남이었는데 순식간에 아예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칭이 맞지 않으면 아예 이제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 깃이 아무리 길어도 대칭이 안 맞으면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이유가 좌우 대칭이 이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진화 생물학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동물적인 본능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잘 잡힌 사람이 뭐 연애도 쉽게 하고 지능도 더 높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자꾸 하는데요. 이게 통계적인 겁니다. 1대1로 개인 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균형 대칭이 중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봄이 시작돼서 다이어트를 많이 시작하시잖아요. 아까도 이제 뭐 식이요법 같은 거 많이 설명하시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식이요법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살 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살을 빼도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나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하체 비만이다. 살을 뺐는데 여전히 아랫배가 나온다. 살이 찌지 않았는데도 나는 이제 몸매피가 나질 않는다. 이런 거에 해당되신다면 기본적인 문제인 이제 체형의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을 빼도 예쁜 체형이 이제 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좀 전에 아나운서나 제비 사례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균형이 잡힌 몸이 가장 매력적인 신체입니다. 뭐 비타샵의 그린 스무디 같은 거 드시면서 식이요법 하시는 분들은 식이요법만 하지 마시고
저희 바디로직을 입고 운동을 해보시면 바디로직이 체형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누구보다 멋진 몸이 될 수 있다. 아, 운동을 하면서 착용해도 좋은 게 바디로직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바디로직 입고 옷발이 좋아졌다고 하죠. 시즌말로. 아니면 이제 맵시가 좋다. 뭐 이런 칭찬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같은 옷인데 다른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체형이 변하면. 예.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하신 청취자들 위해서 지난 3월 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지금 3분 맞이 기념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촛불도 하시고 하는 거 고생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제 뭐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이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청취자분들이 바디로직을 이제 만나보시라 하고 이런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가 언제까지예요? 3월 26일까지입니다. 3월 26일까지. 어떻게 신청합니까? 네, 저희 쇼핑몰 들어오시면 제품마다 다 할인 쿠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화로 주문하셔도 똑같이 다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바디로직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바디로직 홈페이지만 이용해 주시고요. 예, 자, 조종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네,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시사인북에서 협찬하는 노래가 위로다.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노래가 위로다.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지낸 김철웅 전 기자가 집필한 음악 에세이인데요. 각박했던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었던 음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김철웅 전 기자는 기자 출신답게 노래마다 숨어있는 배경을 찾아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음악과 에피소드가 함께하는 노래가 위로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도서와 함께 선글라스를 선물해 드리는데요.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가 제공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 함께 드리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해 있는 두모실 펜션 이용권, 남해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값진 이용권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드리는데요. 대지 2,000평,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입니다.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는요. 만화 각시탈의 작가가 누군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허영만 화백입니다. 정답자 하늘이님. 네,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언론입니다. 하지만 성능이 좋죠. 가성비 최고 김용민 브리핑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암동 조합원님. 세월호 인양에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인양돼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공감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박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피박 퀴즈는 여론조사에서 역대 영부인 가운데 긍정평가, 부정평가 모두 2위를 차지한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유경수 여사였는데요. 정답자 낮에 뜬 달님. 몇 해 전 농부가 되기 위해 귀농했습니다. 밭농사를 지으며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밭에 엄청난 소출이 있을 겁니다. 사랑해요 튼실님. 김어준의 뉴스공장 음악이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이 김용민 브리핑 오프닝 음악을 들으면 들썩들썩 춤을 춥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피날레 개그의 전당 헌재 순서입니다. 네, 지난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 중에 재미있는 부분 골라서 들려드리는데요. 블랙리스트를 맹렬히 비판한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유명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유진용 전 장관에게 왜 당신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편향적인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되도록 가만히 두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의 주장을 탄핵하겠다며 날카롭게 파고든 서석구 변호사에게 유진용 전 장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놀랄 노자가 됩니다.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하시라고. 예, 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그 대통령께서 그 증인이 장관으로 그 임명을 하겠다고 해서 뜻밖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래서 증인이 그 반대파도 수용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 수락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14년도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렸죠? 부산국제영화제는 매년 열립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죠? 네. 그것 때문에 언론이나 뭐 하여간 국내에 찬반 경론이 벌어졌죠. 그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해서. 잠깐 좀 이의 제기를 하면요. 아니, 제 얘기는. 저도. 아니, 네. 제 얘기는. 네. 경론이 벌어졌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 그, 소위 다이빙벨 그 상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측에서는 주로 이 영화가 이 세월호 사건의 의혹을 대단히 증폭시키면서 증폭시켰고 또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 것 같으면 세월호 사건은 실제로 10척의 여객선이 다 출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9척은 기상이 악화돼가지고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다 출항을 포기했는데 세월호만 출항을 강행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은 실제로 책임을 따진다면 유병헌 선주 세월호의 책임이 가장 주된 원인인데 이 영화는 그런 것을 전혀 터치하지 않았다. 또 언론에서 제기한 거 보면 이 유병헌 선주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2천억 원 부채 탕감받고 3천여억 원 특혜 융자 받아가지고 갑자기 재벌이 된 이런 부도덕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인재를 일으키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 다이빙벨은 전혀 뜻밖의 세월호의 그 강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는 이런 영화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했고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그 당시에 한국의 영화, 문화 이것이 좌편향이 심각하다. 그래서 아까 뭐 김기춘 실장이 뭐 지나치게 이거 했다 하지만은 비단 김기춘 실장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나 건전한 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 영화계 다이빙벨 이 상영을 보고 강력한 비판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 질문을 길게 하셨는데 그 질문을 하시는 그 상황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반대표를 끌어안겠다 하는데 저도 예. 반대파를 끌어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면은 네. 제가 장관을 그만둔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결국은 한국 영화계 현실에서 증인도 그 영화 문화 쪽에 꾸준하게 해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제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답변을 드릴 필요 없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판단을 구하지 마십시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